브레이크 다운. B.A. 페리스 장편소설. 아르떼. (7월 17일) 금요일. 이제 여름방학만을 앞두고 모두 작별 인사를 하는데 천둥이 시작된다. 우레소리가 지축을 울리는 바람에 코니가 펄쩍 뛰자 존이 웃었다. 후덥지근한 공기가 밀려든다. 얼른 가야겠네. 존이 외친다. 나는 손을 흔들며 내 차로 달려간다. 차에 올라타자 가방에 들어있던 핸드폰이 울린다. 벨소리를 따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매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지금 출발해. 나는 매튜에게 말하며 어둠 속에서 차 문 손잡이를 더듬는다. 방금 차에 탔어. 벌써? 핸드폰 너머로 매튜의 목소리가 들린다. 다시 코니네로 돌아갈 줄 알았더니? 갔었지. 하지만 당신이 기다릴 것 같아서. 내가 장난스럽게 대꾸하다가 매튜의 말투가 딱딱한 걸 깨닫고 묻는다. 별일 없지? 근데 편두통이 갑자기 와서 1시간쯤 전부터 그러는데 점점 심해지네. 그래서 전화한 거야. 나 먼저 자도 될까? 주변 공기가 눅눅한 게 폭우가 곧 시작될 듯하다. 비는 아직 오지 않지만 알 수 있다. 물론이지. 약은 안 먹었어? 먹었는데 안 듣는 것 같아. 난 손님 방에 가서 자면 어떨까 하는데 당신이 와도 안 깨고 잘 수 있게. 좋은 생각이네.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 걸 확인하고 싶긴 한데. 나는 미소 짓는다. 당연히 난 무사히 돌아갈 거야. 겨우 40분 거리인데. 블랙워터 길로 숲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절대 안 돼. 매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내 머릿속에서도 통증이 치솟는 것만 같다. 아파. 그의 고함이 머릿속을 꿰뚫는 바람에 나도 인상을 찌푸린다. 그가 목소리를 다시 낮춘다. 캐시, 그쪽 길로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밤에 혼자 숲길을 운전하는 건 위험해. 게다가 폭풍이 오고 있다고. 알았어. 나는 서둘러 대답하며 운전석에 몸을 구겨넣고 옆자리에 가방을 던진다. 약속하지? 나는 시동을 걸고 기어를 바꾼다. 귀에 붙인 핸드폰이 벌써 뜨뜻해진다. 운전 조심하고. 그가 다시 당부를 한다. 그럴게.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남편의 고집에 웃음 짓는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굵은 빗방울이 차창으로 떨어진다. 드디어 시작이군. 대로로 빠져나오자 비가 거세게 쏟아진다. 바로 앞 거대한 트럭 바퀴에서 내 차의 와이퍼가 감당 못할 정도의 물이 튄다. 옆 차선으로 비켜나는데 번개가 하늘을 가른다. 아이대로 돌아간 것처럼 나는 머릿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 넷까지 셌을 때 대답이라도 하듯 천둥이 우르렁거린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코니네로 돌아갈 걸 그랬나? 거기서 존이 쏟아내는 농담을 들으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존의 표정이 떠올라 죄책감이 든다. 남편 때문이라는 말까지 했으니 내가 너무했다. 우리 교장 메리처럼 그냥 피곤해서 집에 간다고 하면 될걸. 비는 어느새 폭우가 되어 고속 차선의 차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인다. 나의 작은 미니 자동차 앞뒤로 차간 거리가 좁아지자 겁이 나서 다시 저속 차선으로 옮긴다. 몸도 앞으로 빼고 차창 밖을 분간하려 애쓴다. 와이퍼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면 좋겠는데. 트럭 하나가 굉음을 내며 지나간다. 다른 한 대가 또 그러더니 경고도 없이 내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콱 밟는다. 갑자기 도로가 너무 위험하게 느껴진다. 더욱 많은 번개가 하늘을 수놓자 내가 사는 작은 마을인 눅스코너의 표지판이 불쑥 나타난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자가 전조등을 받고 어둠 속 등대처럼 반짝하고 너무 유혹적으로 빛나
지나치기 직전에 핸들을 확 꺾어 도로를 빠져나간다. 결국 매튜가 가지 말라고 한 지름길로 들어섰다. 뒤에서 성난 경적이 울리고 칠흑 같은 숲길로 그 소리가 흉조처럼 쫓아 들어온다. 전조등을 모두 밝혀도 앞이 거의 분간되지 않아 환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게 바로 후회된다. 낮에는 블루벨 꽃밭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숲길이지만 웅덩이와 급커브가 느닷없이 나타나 이런 밤에는 위험천만할 수 있다. 불안감에 위가 오그라들지만 집까지는 겨우 15분 거리다.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만 하면 곧 집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조금 속도를 낸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숲을 뒤흔든다. 내 작은 차가 비틀거린다. 나는 어떻게든 차를 도로에 잘 붙들어두려 애쓰다가 갑자기 구덩이와 맞닥뜨린다. 바퀴가 허공에 붕 뜬 그 짧은 순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위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소름 끼치는 감각을 느낀다. 다시 바닥으로 쾅 떨어지며 차 양쪽에서 물이 촥 튀고 차창이 온통 얼룩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안 돼! 외치는 순간 차가 요동치며 웅덩이에 처박혔다. 한밤중에 숲속에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혈관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치솟는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겠다는 다급함에 기어를 바꾸고 엑셀을 콱 밟는다. 엔진이 신음을 내뱉지만 어쨌든 차는 앞으로 휙 움직이며 진흙물을 양쪽으로 튀긴다. 웅덩이 위로 올라갔다. 앞유리 양쪽을 미친 듯 오가는 와이퍼 속도에 맞춰 벌렁거리던 심장이 이제는 너무 심하게 뛰어 잠시 숨을 골라야 할 것 같지만 나는 감히 차를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다가 아예 멈춰 못 움직이게 되면 안 되니까. 나는 차를 계속 몰아가면서도 조금 조심은 한다. 2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쾅 하고 천둥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엉겁결에 운전대를 놓쳤다. 차가 위험천만하게 왼쪽으로 휘청거렸고 나는 운전대를 재빨리 당겨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손이 떨린다. 집에 무사히 도착하지 못할까봐 공포가 밀려온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몰아치는 비바람이 마구 뒤치며 죽음의 춤이라도 추는 듯한 숲의 나무들이 숨통을 조여오는 듯하다. 나의 작은 자동차를 금방이라도 도로에서 밀쳐낼 것 같다. 빗줄기가 자동차 지붕을 두드리고 바람은 창문을 뒤흔들고 와이퍼는 촥촥거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앞쪽에 급커브들이 있다. 나는 몸을 앞으로 바싹 당기고 운전대를 단단히 잡는다. 도로에는 아무도 없다. 급커브 하나를 가까스로 지나 다음 급커브를 조심조심 돌아나가며 앞쪽에 아무 차라도 있어서 그 미등을 쫓아 숲길을 빠져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 기도한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다. 매튜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하지만 편두통까지 있는 그를 깨우고 싶지는 않다. 게다가 내가 숲길로 들어선 걸 알면 엄청 화를 낼 것이다. 이 길이 대체 언제 끝나나 싶을 때 커브를 하나 도니 100m쯤 앞에 자동차 불빛이 보인다. 안도의 숨을 내뱉고 조금 속도를 올린다. 거의 따라잡았다 싶을 때에야 앞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좁은 갓길에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짧은 순간 운전대를 크게 꺾어 피해 지나가는데 하마터면 범퍼 옆쪽을 부딪힐 뻔한다. 옆을 지나갈 때 나는 운전자를 노려보려 고개를 돌린다. 왜 비상등을 켜지 않았느냐고 고함이라도 치려는데 여자가 돌아본다. 쏟아지는 빗물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차가 고장났나 싶어서 나도 앞쪽 길가에 멈춘다. 시동은 끄지 않는다. 이런 악천후에 차 밖으로 나오는 것도 쉽지 않겠다 싶어 백미러를 계속 보며 기다린다. 못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런 날씨에 숲길을 택한 멍청한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었다니 조금 반갑다. 지금쯤 우산을 찾고 있지 않을까. 10초도 넘게 기다리고 나서야 운전자가 나올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닫고 화가 난다. 이렇게 쏟아지는 비를 뚫고 내가 온 길을 거슬러 가주기를 바라는 건가. 혹시 차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리면 될 텐데. 하지만 아무 일도 없어서 나는 계속 백미러를 보며
안전벨트를 풀기 시작한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전조등도 그대로 켠 채로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가 어릴 때 레이첼이 해주던 이 얘기가 생각난다. 고장난 차를 보고 사람들이 차를 세우면 공범이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훔친다고, 혹은 사슴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차에서 내린 사람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범죄가 있다고. 나는 재빨리 안전벨트를 도로 채운다. 차 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진 않지만 뒷좌석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또다시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숲속으로 사라진다. 바람이 몰아쳐서 나뭇가지가 조수석 창문을 긁어대는데 꼭 누가 들어오려 애쓰는 것 같다. 등골이 오싹하다.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차를 조금 앞으로 움직여 출발하는 신용을 해보인다. 그러면 무슨 반응이 있지 않을까? 내가 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다시 차를 멈춘다. 그냥 여자를 놔두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위험하게 차 밖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다. 생각해보니 내가 옆을 지나쳐갈 때 여자는 그냥 나를 보기만 했던 것 같다. 다급하게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표시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남편이나 보험업체 누가 오기로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나도 고장이 났다면 매튜에게 제일 먼저 전화했을 것이다. 지나가던 낯선 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비바람이 더욱 거세진다. 절박하게 차 지붕을 두드린다. 어서 가, 어서. 나 대신 결정을 내려준 듯하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최대한 천천히 차를 출발시킨다. 마지막으로 나를 부를 기회를 주려 했지만 여자는 그러지 않는다. 몇 분 후 나는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한다. 오래됐지만 아름다운 시골집으로. 현관문 위로 덩굴장미가 우거지고 뒷뜰에는 무성한 정원이 펼쳐진 곳이다. 핸드폰이 삑 울린다. 다시 전화 신호가 잡히게 된 거다. 도로를 따라 1km 정도 더 가서 차를 꺾어 우리 마당 진입로로 들어선다. 최대한 집 현관에 가깝게 주차한다. 무사히 도착해 기쁘다. 차 안에 있던 여자가 마음에 걸려서 경찰에 전화를 해둘까 싶다. 숲에서 벗어났을 때 들어온 문자도 기억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레이첼에게서 문자가 왔다. 안녕. 오늘 즐거웠길. 공항에서 곧장 출근했으니 시차도 그렇고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자려고. 수지한테 줄 그 선물은 챙겼는지 확인하려고 문자했어.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나는 뒷부분을 읽으며 인상을 쓰고 만다. 레이첼이 신경 쓸 일인가? 학기 말이라 너무 바빠서 아직 수지의 선물은 못 샀다. 파티는 내일 저녁이니까. 내일 아침에 뭔가 살 예정이었다. 문자를 다시 읽어보니 그냥 수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이라고 쓰인 게 눈에 들어온다. 내가 사길 바라는 선물이 있는 건가? 지난번에 레이첼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본다. 2주 전에 레이첼이 뉴욕 가기 전날이었다. 그녀는 미국의 거대 컨설팅 회사 핀즐레이커스의 영국 자회사 컨설턴트라서 자주 미국 출장을 간다. 그날 우리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한잔했다. 그때 레이첼이 수지에게 뭘 좀 사달라고 했던가? 머리를 짜내 기억을 해보려 애쓴다. 같이 뭘 사기로 했던가? 향수? 장신구? 책?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잊어버렸나? 엄마의 불행한 말년에 대한 기억이 밀려와 재빨리 털어버린다. 우리는 같지 않아. 나는 마음을 다잡는다. 나는 달라. 뭘 사기로 했으면 기억을 했겠지. 요즘 좀 정신이 없긴 했지만. 나는 다시 가방에 핸드폰을 넣는다. 매튜의 말이 옳다. 나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해변에서 며칠 쉬면 괜찮을 거야. 매튜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골집을 재단장하느라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휴가를 갔던 것은, 즉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해변에 누워 태양을 흠뻑 즐겼던 건 아빠가 죽기 전이니까 무려 18년이나 되었다. 그 후에는 뭔가 호사를 누리기엔 돈이 빠듯했다. 특히나 엄마를 돌보려고 교사직까지 포기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무일푼인 줄 알았던 엄마가 죽은 직후 실은 부자였다는 걸 알고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풍족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없이 사는데 만족했는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 충격받아서 변호사가 하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겨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지만 믿을 수가 없어 멍하니 그의 얼굴만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무 재산도 남기지 않은 줄 알았으니까. 다시 천둥이 이번에는 멀리서 울려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창문 밖을 기웃거리며 언제 내려야 그다지 젖지 않고 현관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 핸드백을 가슴에 끌어안고 손에 열쇠를 들고 차문을 확 열고 달려나간다. 현관으로 들어와 구두를 벗어 던지고 조심스레 2층으로 올라간다. 손님 방의 문은 닫혀 있다. 살짝 열어서 매튜가 자고 있나 확인하고 싶지만 그러다 깨우긴 싫어 얼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한다. 그리고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이 든다. (7월 18일) 토요일.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매튜가 침대가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다. 몇 시야? 창문으로 흘러드는 햇빛에 내가 눈을 뜨려 애쓰며 중얼거린다. 9시, 나는 7시에 일어났어. 편두통은? 다 나았어. 그의 황갈색 머리가 햇빛에 금색이 되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숱 많은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거 내 차야? 물론이지. 나는 꿈틀거리며 일어나 머리를 쿠션에 기댄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자주 듣는 노래 러블리데이가 아래층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6주 휴가를 생각하니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진다. 내가 찻잔을 받으며 묻는다. 고마워. 좀 잔 거야? 죽은 듯이 잤어. 들어오는 거 못 기다려서 미안해. 별일 없었지? 천둥 번개는 엄청났지만 비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래도 오늘은 날이 활짝했네. 이리 올라와. 나는 차를 쏟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자리를 옮긴다. 매튜가 침대로 올라와 팔을 들어 올리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여자가 죽은 채 발견됐어. 알아듣기도 힘들 정도로 낮은 목소리다. 조금 전에 뉴스에서 들었어. 세상에. 나는 침대 옆 탁자에 잔을 놓는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니. 정확히 어디야? 브러버리? 매튜가 부드럽게 내 이마를 쓸어 올린다. 아니, 더 가까운 곳이야. 여기랑 캐슬웨스 사이 숲속 도로에서. 어떤 도로? 블랙워터길. 매튜가 키스하려 몸을 기울였지만 피한다. 잠깐만 매튜. 나는 파닥거리는 가슴을 느끼며 매튜가 미소 짓기를 어젯밤에 그 길로 돌아온 거 다 안다고 그래서 장난친 거라고 말해주길 기다린다. 하지만 매튜는 인상을 쓸 뿐이다. 끔찍한 일이지. 나는 그를 응시한다. 진짜야? 그래, 그런 얘기를 왜 지어나겠어. 매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나는 속이 울렁거린다. 여자가 어떻게 죽었는데? 자세한 얘기도 나왔어? 매튜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 그저 차 안에서 발견됐다구만. 나는 고개를 돌려 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 여자는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그때 매튜가 다시 팔을 두르자 내가 말한다. 일어나야겠어. 쇼핑하러 가야 해. 무슨 쇼핑? 수지 선물. 오늘 밤 파티인데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 나는 침대 옆으로 휙 내려선다. 서두를 거 없잖아. 매튜가 간청하지만 나는 벌써 핸드폰을 들고 방을 나선다. 욕실에서 문을 잠그고 샤워기를 튼다. 지난밤 내가 지나쳐간 여자가 죽은 채 발견된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찬다. 너무 당혹스러워 욕조에 걸터앉아 인터넷으로 뉴스를 찾아본다. BBC 속보가 떠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다.
서식스의 브러버리 부근 차 안에서 여자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말뿐이다. 죽은 채 발견되었다니 자살을 했다는 뜻인가? 섬뜩하다. 어떻게 된 건지 머리를 정신없이 굴려본다. 정말 자살이었다면 고장난 게 아니라 외진 곳에 남들 눈에 띄지 않는 도로 갓길에 일부러 멈춰 섰던 건지도 모른다. 그럼 전조등을 비추지 않았던 게,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게 말이 된다. 창문으로 날 돌아보았을 때 멈춰달라는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았던 이유도 말이다. 고장난 거였으면 분명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불안해서 속이 울렁거린다. 욕실 창문으로 비쳐드는 햇살 속에서 생각하니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와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내가 내려서 확인을 했더라면 다른 결말이 났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여자가 자기는 괜찮다고, 고장이 났는데 누가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랬다고 해도 누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겠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여자가 가라고 고집을 부릴 경우는 수상하게 생각했겠지? 사실을 털어놓게 만들어서 죽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집에 도착하고 나서 경찰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레이첼의 문자와 수지 선물 문제 때문에 여자와 차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렸다. 샤워 오래 걸릴 것 같아? 매튜의 목소리가 욕실 문 너머에서 들린다. 금방 나가. 헛되이 하숙으로 흘러가는 물소리 위로 목청을 높여 대답한다. 그럼 아침 만들게. 나는 파자마를 벗고 샤워를 시작한다. 물이 뜨겁지만 온몸을 휘감는 죄책감을 모두 씻어낼 정도는 아니다. 나는 맹렬히 온몸을 문지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약을 먹는 여자의 이미지를 지워버리려 애쓴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싶어지려면 어떤 공포를 견뎌야 하는 걸까? 그리고 죽어가는 동안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내가 싫어져 물을 잠그고 나온다. 갑작스러운 고요가 더 심란해 핸드폰에서 라디오 앱을 켠다. 누가 희망과 격려가 가득한 노래라도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아니, 차 안에 있던 그 여자 생각만 안 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오늘 새벽 블랙워터 길 차 안에서 여성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세한 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경찰은 근방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놀라 숨을 죽인다. 여자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니. 그 말이 욕실을 맴돈다. 살해당한 것 같을 때 쓰는 표현 아닌가? 너무 무섭다. 나도 바로 거기 있었다. 살인자도 있었을까? 수풀에 몸을 숨기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내가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어지럽다. 수건거리를 부여잡고 심호흡을 한다. 간밤에 그 길을 지나갔다니. 미쳤던 게 분명하다. 나는 의자에 걸쳐둔 옷더미에서 재빨리 검은 면 원피스를 빼내 입는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시지 굽는 냄새에 벌써 속이 뒤집힌다. 끝내주는 아침으로 당신 방학이 시작된 걸 축하해야지. 주방에서 매튜가 신나서 말한다. 행복해 보이는 그의 기분을 망치기 싫어서 나는 억지 미소를 띄어 보인다. 좋네. 어젯밤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살해당할 뻔했다고.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큰일이다. 공포를 털어놓고 싶다. 하지만 어젯밤 매튜가 당부까지 했는데 숲길로 왔다고 말했다간 불같이 화를 낼 거다. 내가 무사히 돌아와 지금은 주방에 앉아 있다고 해도 매튜는 내가 살해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그런 위험에 스스로 뛰어들었다는데 경악할 것이다. 몇 시에 쇼핑 갈 거야? 매튜는 회색 티셔츠와 얇은 면바지를 입었다. 다른 때라면 그가 내 남편이라는데 감사했겠지만 지금은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다. 금방이라도 비밀이 들통날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한다. 아침 먹고 나서 바로. 나는 창문으로 뒤뜰을 내다본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생각뿐이다. 내가 차를 세웠다 다시 출발시키던 그 순간을 자꾸자꾸 되돌려 본다. 차 안에 그 여자, 그때는 살아있었는지도 모른다.
레이첼하고 같이 갈 거야? 매튜가 묻는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어젯밤에 대해서, 이 끔찍한 심정에 대해서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좋은 생각이네.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 얼른 물어봐. 아침 다 됐어. 그럴게. 나는 복도로 나가 전화기를 든다. 집에서는 2층에서만 핸드폰 신호가 잡힌다. 레이첼의 번호로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좀 오래 걸리더니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내가 깨웠구나. 나는 그제야 레이첼이 뉴욕에서 어제 돌아온 게 생각나며 몹시 미안해진다. 한밤중 같아. 지금 몇 시지? 레이첼이 투덜거린다. 9시 30분. 한밤중 맞네. 내 문자 받았어? 레이첼의 질문에 나는 또 가슴이 덜컥한다. 뒤통수에서부터 두통이 밀려오는 듯하다.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샀어. 바빴거든. 우리가 뭔가 같이 사기로 했다고 레이첼이 생각하는 이유를 기억해내면서 나는 재빨리 말한다. 우리 맘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오늘까지 기다려도 되겠다고 생각했지. 나는 혹시 레이첼이 우리가 뭘 살 예정이었는지 얘기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덧붙인다. 마음이 왜 바뀌어? 다들 캐시 생각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 게다가 파티는 오늘 저녁이라고. 다들이라는 말에 나는 또 가슴이 덜컥하지만 태어난 채 말한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나랑 같이 갈 생각은 없는 거지? 그러고 싶지만 시차 때문에. 내가 점심 살게. 잠시 말이 없다. 코스텔로에서 먹어도 돼? 그래. 일단 펜틴 백화점에 그 카페에서 11시에 만나자. 커피도 사줄게. 레이첼이 하품을 하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해도 될까? 안 돼. 이제 그만 일어나. 거기서 보자. 나는 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오늘 아침 뉴스에 비하면 수지의 선물 문제는 상대적으로 큰 걱정은 아니었지만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식탁에 앉는다. 자, 어때? 매튜가 소세지, 베이컨, 달걀이 담긴 접시를 내 앞에 내려놓으며 묻는다. 아무래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열심히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근사하네. 고마워. 매튜가 내 앞에 앉으며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든다. 레이첼은 어때? 좋아. 나랑 같이 가주겠대. 나는 접시를 내려다보며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된다. 두어 입 우겨 넣었지만 위장이 받아들이질 않는다. 잠시 뒤적이다가 포기하고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는다. 매튜, 정말 미안해.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매튜가 포크를 뻗어 소시지를 찌른다. 그렇다고 그냥 버릴 순 없지. 자기 다 먹어. 매튜의 파란 눈이 나를 빤히 응시한다. 당신 괜찮아? 오늘 말이 없네. 나는 빠르게 눈을 여러 번 깜빡여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을 다시 들여보낸다. 자꾸 그 여자 생각이 나서. 드디어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자 말이 계속 나온다. 라디오에서 경찰이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보고 있대. 매튜가 소시지를 한 입 먹는다. 그럼 살해됐다는 뜻이네? 그런가?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 맙소사. 끔찍하다. 왜 밤중에 그런 길로 갔는지 모르겠어. 살해당할 줄 몰랐겠지. 그래도 그렇지. 고장이 났었는지도 몰라. 나는 식탁 밑에서 손을 꽉 쥐면서 말한다. 그랬겠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외진 도로에서 멈췄겠어? 불쌍한 일이지. 무서웠을 거야. 숲속에선 핸드폰 신호도 안 잡히니 누가 지나가다 도와주길 기도했겠지. 근데 결국 그렇게 됐네. 나는 숨을 멈추고 입을 닫았다. 얼음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한 깨달음과 함께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그제야 알아챘다. 나는 그 여자가 이미 도움을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숲속에서
전화가 안 터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잠시 깜빡해서?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떠나려고?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내가 그 여자를 죽게, 살해당하게 내버려 두었다. 가야겠어. 나는 벌떡 일어서서 분주하게 빈 컵을 챙기고 매튜가 또 괜찮은 거냐고 묻지 않기만을 기도한다. 레이첼이 기다리겠네. 벌써?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 하지만 토요일엔 시내에 차가 많잖아. 레이첼이랑 점심 먹는 거야? 나는 매튜의 밤에 얼른 키스를 해주고 물러선다. 이따 봐. 가방을 가져와 복도 탁자에서 차 열쇠를 집어든다. 매튜가 토스트를 손에 들고 문까지 따라온다. 오는 길에 내 재킷 좀 찾아오면 안 돼? 그럼 오늘 저녁에 입을 수 있는데. 그럴게. 영수증은 가지고 있어? 잠시만. 매튜가 지갑을 가져와 분홍색 영수증을 꺼낸다. 세탁비는 냈어. 영수증을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나선다. 햇빛이 눈부시게 흘러내린다. 운전 조심하고. 차에 타는데 매튜가 외친다. 물론이지.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브러버리로 가는 도로는 이미 차가 가득하다. 나는 불안하게 운전대를 두드린다. 집에서 서둘러 나오느라 다시 차에 타면 기분이 어떨지 미처 생각 못했다. 차 안에 여자를 보았을 때와 똑같은 자리에 다시 앉으면 말이다.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내가 수지 선물로 뭘 사자고 했던지 기억해내려 애쓴다. 수지는 레이첼과 같은 회사 관리부서에서 근무한다. 나의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다고 하는 건 아마 그 직장 친구들을 말하는 걸 거다. 한 달쯤 전에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났고 레이첼이 수지의 40살 생일 파티 얘기를 꺼냈던 게 기억난다. 그날 저녁에 수지가 마침 참석을 못했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면서 그때 내가 선물을 생각해냈나? 기적적으로 펜턴 백화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주차 자리를 찾아냈다. 5층 찻집으로 가보니 붐비긴 하지만 레이첼이 벌써 와 있다. 눈에 확 띄는 노란 여름 원피스를 입고 있다. 검은 곱슬머리를 수그리고 핸드폰을 보고 있다. 탁자에 커피 2잔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니 늘 나를 챙겨주는 레이첼에 대한 고마움이 갑자기 밀려든다. 나보다 5살 많은 레이첼은 내겐 없는 친자매 같은 존재다. 우리는 어머니들 때부터 친구였고 레이첼이 태어난 후 남편과 헤어져 일해야 했던 어머니 때문에 어린 시절 레이첼은 우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우리 부모님이 애정을 담아 2번째 딸이라고 할 정도였다. 레이첼이 어머니를 도우려고 16세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레이첼은 특히 우리 아빠를 따랐고 아빠가 집 앞에서 차에 치여 돌아가셨을 때 나만큼이나 슬퍼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파서 혼자 둘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내가 쇼핑이라도 하러 갈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곁을 지켜주었다. 목이 많이 말라? 나는 커피 2잔을 가리키며 농담을 하지만 잔뜩 굳어있다. 어젯밤 살해당한 여자를 내가 그냥 내버려두고 간 걸 모든 사람이 아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레이첼이 벌떡 일어나 안아준다. 줄이 길어서 내가 미리 주문해버렸지. 금방 올 줄 알고. 미안, 차가 많더라고.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레이첼이 장난스레 웃는다. 난 코스텔로에서 점심을 먹을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하는 거 알잖아. 나는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고맙게 한 모금 마신다. 어제는 신나게 놀았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기분을 좀 푼다. 신나게 놀았다기보다는 기분 좋은 식사였지. 멋진 존도 왔고? 물론이지. 교사들 다 왔어. 레이첼이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나도 갔어야 했는데. 존은 너무 어려. 게다가 여자친구도 있다고. 나도 웃으며 대꾸한다. 레이첼이 한숨을 쉰다. 게다가 너랑 될 뻔한 남자니까. 나는 또 그러냐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레이첼은 내가 존 대신 매튜를 선택한 걸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레이첼은 나를 그 집에서 구해내겠다고 단호히 마음먹고 나를 데리고 외출하기 시작했다. 레이첼의 친구는 대부분 일 관계자이거나 요가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나랑 처음 만나면 대부분 어디서 일하느냐고 묻곤 했다. 엄마를 돌보기 위해 교사를 그만두었다고 두어 달 대답하고 다녔더니 어떤 사람이 왜 지금은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정말 그러고 싶어졌다. 더 이상 매일 집에만 있기가 싫어졌다. 몇 년 동안 누려보지 못한 자유를 즐기고 새 삶을, 33살 여성의 삶을 살고 싶었다. 운 좋게도 우리 지역에는 교사가 부족했고 나는 재교육을 받은 후 캐슬웰스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역사교사 자리를 얻었다. 나는 다시 일을 하게 되어 즐거웠고 교사와 학생 양쪽에서 연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존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았을 때는 황송하기까지 했다. 동료만 아니었다면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거절했더니 존은 더욱 열심히였고 나중엔 너무 매달리는 바람에 드디어 매튜를 만났을 때는 안도가 되었을 정도였다. 미국은 어땠어? 내가 커피를 다시 한 잔 마시며 물었다. 힘들었어. 회의가 너무 많았고 식사도 너무 많았고. 레이첼이 가방에서 납작한 꾸러미를 꺼내 내민다. 내가 포장을 풀고 외친다. 행주네? 뉴욕 지도가 그려져 있다. 지난번에는 자유의 여신상이었다. 이건 우리끼리의 농담 같은 건데 레이첼은 출장이나 휴가를 갔다 오면 언제나 똑같은 행주를 2장 사와서 하나는 나를 주고 하나는 자신이 가진다. 고마워. 너도 하나 가졌지? 당연하지. 그러고 나서 레이첼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간밤에 캐슬웰스에서 이리로 오는 숲속 도로에서 여자가 차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거 들었어?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행주를 반으로 접고 또 접어 가방에 넣는다. 매튜한테 들었어. 뉴스에 나왔대.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레이첼이 기다리고 있다가 부르르 떤다. 끔찍하지? 경찰은 여자차가 고장이 났던 것 같다더라. 그랬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고장까지 나다니. 생각조차 하기 싫다. 레이첼이 인상을 쓴다. 나도 거기 있었다고. 그 여자를 보아노라고 불쑥 털어놓지 않으려 있는 힘을 다해 참는다. 어쩐지 말하고 싶지 않다. 여긴 사람도 너무 많고 레이첼도 벌써 감정이 좋지 않다. 날 비난할까봐, 어떻게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느냐고 할까봐 두렵다. 나도 그래. 너도 가끔 그 길로 다니잖아. 어제는 안 갔지? 다시는 그 길로 안 갈 거야. 적어도 나 혼자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진다. 레이첼이 거짓말을 알아챌 것만 같다. 하지만 레이첼은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한다. 그래야지. 네가 당했을 수도 있었어. 그래, 나라면 고장은 안 냈겠지만. 모르는 일이야. 그 여자도 고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추측일 뿐이니까. 어쩌면 누가 공경에 처한 척하며 그 여자 차를 세웠던 걸 수도 있지. 누구든 문제가 생긴 사람을 보면 차를 세울 테니까, 안 그래? 정말 그럴까? 폭풍우 치는 밤에 외진 도로에서? 제발 아니라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 뭐라도 해줘야지. 그 말에 딱이라도 한 대 맞은 듯 눈물이 솟는다. 죄책감을 참을 수 없다. 레이첼의 말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숙이고 탁자 위 주황색 꽃이 꽂힌 병에 시선을 고정한다. 당황스럽게도 시야가 점점 더 흐려져 서둘러 가방을 들어 티슈를 찾는다. 캐시, 너 괜찮니?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 레이첼의 목소리에 걱정이 어린다. 나는 코를 풀며 시간을 끈다. 누군가에게 너무나 털어놓고 싶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말을 멈춘다. 뭘 왜 그래? 레이첼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나는 털어놓으려 입을 열다가 깨닫는다. 이제 와서 말하면
여자가 괜찮은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사실뿐 아니라 방금 어제 그 길로 안 왔다고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레이첼은 경악할 것이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한심하게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무슨 일이야, 캐시? 말할 수 없어. 왜? 나는 휴지를 꽉 쥐었다. 창피해서. 창피해? 뭐가? 내가 아무 말 않자 레이첼이 답답한 듯 한숨을 쉰다. 캐시, 말해봐. 별일 아닐 텐데. 레이첼이 다그치자 더욱 불안해진 나는 다른 말할 거리를 찾아보려 애쓴다. 수지 선물을 뭘 사자고 했는지 잊어버렸어. 나는 불쑥 말한다. 한 여자가 죽었는데 이렇게 사소한 일을 변명거리로 이용하다니 나 자신이 정말 미워진다. 뭘 사야 된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렸어. 레이첼이 인상을 쓴다. 잊어버렸다니 무슨 뜻이야? 기억이 안 나. 뭘 사주기로 했는지 전혀. 레이첼이 놀라 쳐다본다. 하지만 네 생각이었잖아. 스티븐이 수지 생일 선물로 베니스 여행을 데려간다니 가벼운 여행 가방을 사주자며 우리 사무실 근처 술집에서.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과장스럽게 깨달은 표정을 짓는다. 그랬지. 이제 기억난다. 참 멍청하게도 향수나 그런 거였는 줄 알았네. 그 정도 돈은 없었으니까 우리 모두 20파운드씩 내놨잖아. 그러니 합쳐서 160파운드밖에 없지. 가지고 왔어? 160파운드. 그런 돈을 받은 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지?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계속 아는 척을 한다.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진다. 카드로 내지 뭐. 레이첼이 격려의 미소를 짓는다. 그래, 이제 난리 다쳤으면 커피 식기 전에 빨리 마셔. 벌써 다 식었을 거야. 새로 한 잔 받아올까? 내가 갈게. 넌 앉아있어. 나는 레이첼이 카운터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한없이 가라앉는 기분을 회복하려 애쓴다. 차 안에 여자를 본 얘기는 어떻게 안 하고 넘어갔지만 여행용 가방에 대해 잊어버린 것도 그냥 넘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레이첼은 바보가 아니고 엄마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가는 모습도 보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나에게도 엄마와 같은 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가장 나쁜 건 여행 가방을 사자고 했던 기억은 물론이고 160파운드를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내 오래된 책상 작은 서랍에 넣어두었을 수도 있지만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 정도쯤 없어져도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수지의 선물과 관계된 일들을 깡그리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니 겁이 난다. 레이첼이 커피를 가지고 왔다. 뭐 좀 물어봐도 돼? 그저 선물 좀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게 너답지 않아서. 혹시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매튜랑은 괜찮니? 레이첼과 매튜가 서로를 좀 더 좋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의 100번째 같은 소망을 품어본다. 둘 다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둘 사이에는 늘 불신이 흐른다. 정확히 말하자면 레이첼이 우리 결혼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걸 매튜도 알기 때문에 그는 레이첼을 좋아하지 않는다. 레이첼의 입장은 좀 복잡하다. 레이첼은 매튜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생긴 걸 질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쁘다는 생각도 든다. 레이첼이 나의 행복을 바란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레이첼을 안심시키며 어젯밤 일은 머릿속에서 밀어내려 노력한다. 그냥 선물 때문에 그랬던 거야. 이렇게 말하자 또다시 어젯밤 그 여자를 배신하는 기분이 든다. 너 그날 밤 맛이 좀 가긴 했지. 레이첼이 빙글거리며 말한다. 매튜가 너 데리러 온다니까 와인을 좀 많이 마셨잖아. 그래서 잊어버렸을 거야. 그렇겠네. 커피 얼른 마시고 선물 사러 가자. 우리는 4층으로 내려간다. 금세 청회색 여행 가방을 고르고 가게에서 나온다. 레이첼이 나를 살피더니 말한다. 점심 먹으러 가도 되겠어?
안 먹어도 괜찮아. 점심을 먹으며 무슨 얘기든 하면서 차 안의 여자 얘기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견딜 수가 없어진다. 실은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 어젯밤에 너무 무리했나? 점심은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 방학이니까 언제든 시내에 나올 수 있어. 알았어. 오늘 수지 생일 파티에는 올 수 있겠어? 그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행 가방은 가져가 줄래? 알았어. 차는 어디 뒀니? 위쪽 거리 끝에. 나는 주차 빌딩이야.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여행 가방을 가리키면서 묻는다. 혼자 가져가도 괜찮겠어? 가벼운 걸로 일부러 고른 거잖아. 게다가 혼자 무거워하면 어디선가 젊은 남자가 나타나 도와줄걸? 나는 레이첼과 짧게 포옹하고 차로 간다. 시동을 켜자 시계가 나타난다. 1시 1분이다. 정말 뉴스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라디오 버튼을 돌리고 있다. 어젯밤 브로버리와 캐슬웨스 사이 블랙워터 숲길 차 안에서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에서 오늘 새벽 1시 15분 사이 그 길을 지나갔거나 관계된 사람을 아는 분은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른 라디오를 끈다. 손이 떨린다.